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붕그림 DJ입니다. 우리들의 희망, 어린이를 축복하고 은혜로운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늘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아낌없이 가르침을 주는 스승님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떠신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조금씩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요즘은 혼밥, 혼족의 시대이지만 그래서인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얻는 사랑과 따뜻함은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눈빛, 맑은 미소, 칭찬하는 말 한마디, 그 따뜻한 마음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서 언젠가 지칠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행복을 찾으러 미술관으로 가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그림은 1884년에 그려진 알베르트 에델펠트의 해변에서 노는 소년들입니다. 화가의 이름이 조금 생소하죠. 그만큼 저 멀리 핀란드의 화가입니다. 오랫동안 세계 행복지수 1위를 지키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산타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알려져서인지 온 세상이 하얀 눈에 가득 덮이고 자작나무 숲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모습이 떠올라서 신비롭기도 하고 그만큼 거리감도 멀게 느껴지긴 합니다. 알베르트 에델펠트는 국제미술계의 이 멀기만한 핀란드에서 존재감을 보여준 첫 번째 화가라고 합니다. 태생은 귀족이었지만 빚밖에 남은 것이 없는 몰락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그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하면서 초상 화가이자 풍경화가로 우뚝 성장합니다. 그림을 통해 핀란드의 자연과 일상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서정성도 가득 담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핀란드의 미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고 평생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핀란드의 어느 여름날,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그린 해변에서 노는 소년들을 보면 핀란드든 수원이든 1880년대든 2020년대든 사람이 사는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림 속의 아이들은 제가 늘 지나다니는 서우천 돌다리 근처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림 안에 아름다운 바닷가는 화가의 고향 마을이라고 합니다. 헬싱키에서 동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포르보는 자작나무 숲과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 도시라고 하는데요. 아름답겠죠? 이곳은 바닷물이 수정처럼 맑고 얕아서 물놀이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핀란드 예술가가 이곳에서 영감을 받았고 알베르트 에델펠트도 포르보에서 여름을 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일상의 풍경을 그림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그림의 전체 높이 3분의 2 지점쯤 바다와 하늘과의 경계 지점에는 또 다른 숲과 저 멀리 섬이 길게 뚝처럼 이어집니다.
하늘은 하늘색을 먼저 칠한 다음 그 위에 하얀색 물감과 약간의 회색빛으로 많이 덮여서 회색조의 구름이 잔뜩 낀 북유럽의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 멀리 왼편에는 큰 범선과 작은 배들이 증기를 내뿜으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그림 앞쪽 편으로 둥근 지형의 크고 작은 바위와 자갈로 이루어진 물이 얕고 잔잔한 해안가입니다. 3명의 소년이 범선 모양 장난감 배를 바다에 띄우며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제일 앞쪽에 반짝거리는 밝은 금발머리를 한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바짓단을 무릎 위까지 둘둘 접어 올리고 다른 소년들을 바라보며 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발을 담갔습니다. 앞쪽으로 그림 중앙을 채우는 소년 둘이 있습니다. 또래이거나 1~2살 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흰색 긴 셔츠만 입은 부드러운 고동빛 금발의 머리카락색을 가진 아이는 작은 돌 위에 간신히 작은 2발을 디디고 발가락으로 힘주어 무게중심을 잡고 서 있습니다. 2 손에는 만든 듯 보이는 장난감 범선을 소중하게 들고 바로 앞에 다른 소년의 먼저 띄어진 범선이 물 위에서 자리 잡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체에 돛을 단 장난감 모형 범선을 띄우고 있는 소년 역시 큰 바위돌에 반쯤 앉아서 나뭇가지를 잡은 한 팔을 쭉 뻗어서 물살의 방향을 맞추며 배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잔뜩 집중한 표정이 상기되어 보입니다. 이 소녀는 반짝이는 밝은 금발머리에 바지를 역시나 무릎 위까지 둘둘 접어 올렸어요. 물가로 막 들어가려고 했던 소년과 모습이 너무 닮아서 쌍둥이 형제 같기도 합니다. 소년들의 옷 상태를 보니 이미 앞에서 신나게 놀았음이 분명합니다. 바지도 이미 다 젖은 듯하고 엉덩이 있는 곳이며 여기저기 바닷모래가 잔뜩 묻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가운데 소년의 표정이에요. 소중하게 배를 들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얼굴에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는 감상자들도 소년의 감정을 따라 자신의 추억 속 그 어딘가로 달려가게 만드네요. 소년들은 지금 누구 배가 더 오래 물 위에서 잘 떠 있는지, 이건 뭐 자존심을 건 대결이잖아요. 아이들이 띄우는 장난감 범선과 왼쪽 대각선 위로 진짜로 지나가는 범선과 대비가 되어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더욱 재미있습니다. 하늘빛은 구름으로 덮여서 차분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매우 강렬한 태양빛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만 입은 아이들의 마른 팔과 어깨는 연약하게 빛나고 얼굴은 붉게 익어 보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그림, 사랑받는 그림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실 이 그림이 그려질 1880년대 당시 핀란드는 러시아 공국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스웨덴의 지배 속에 있었고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언어도, 문화도, 주권도 잃어버린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였지만 핀란드 내부에서는 문학과 예술을 통한 민족주의가 부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화가는 그림 속 소년들에게 핀란드의 희망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기대와 설레임으로 잔뜩 상기된 표정과 함께 바다로 띄우는 배는 자유와 독립에 대한 절실한 바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작품이 그려진 1884년 당시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혼란스러웠고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핀란드는 이 그림이 그려진 지 33년이 지나 독립하게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태양, 하늘, 바다,
바위, 숲, 이렇게 자연이 주는 강건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대신하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 그 모든 것이 편안한 일상이 되는 평범한 행복, 그 소중함을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작품은 메리 카셋의 아이의 목욕입니다. 그림이 그려진 1893년 당시 여성 화가인 메리 카셋은 주로 집안에서 일어나는 엄마와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섬세하게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여성들의 야외 놀이인 오페라 관람이나 보트 타기 같이 활동하는 모습도 많이 그렸지만 특히 집안에서 아이를 씻기고 모유를 먹이고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편지를 쓰고 차를 마시는 별거 없는 일상의 평범한 모습도 아주 섬세한 감정 표현과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순간을 따뜻한 화가의 시선으로 그려나갔습니다. 정작 메리 카셋은 화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평생 독신을 선택하며 살았지만 주변의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당시 여성 화가의 활동 자체가 쉽지 않아서 남자 화가들처럼 전문 모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 카셋은 자기의 여동생, 조카나 집에 오는 주변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포착하여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대적 상황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메리 카셋은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한 여류화가인데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부유한 은행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림을 배우고 또 일찍이 여행을 통해서 보았던 유럽의 미술에 감탄해서 본격적으로 미술을 배우고자 파리까지 유학을 오게 됩니다. 왠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보던 못 말리는 막내딸 같은 이미지 같습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왔지만 1800년대 후반이라 해도 여성의 지위가 낮았고 보수적이었던 파리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립미술학교인 에꼴데 보자르에는 합격을 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도 여성의 투표권이 부여된 것이 1944년도라고 하니까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리 카셋은 개인 화실로 배우러 다니거나 루브르 박물관에서 대가들의 작품을 모사하면서 스스로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습니다. 이후 1876년부터 시작되었던 인상주의 전시회에 4회부터 참가하게 됩니다. 여기엔 총 3명의 여성이 있었는데 메리 카셋이 그중 한 명인 유일한 미국 여성이었습니다. 여기 인상파 그룹에 함께 있던 에드가 드가는 그녀의 멘토가 되어 주었고 동료 화가로서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그림 아이의 목욕을 보겠습니다. 작품의 크기가 대략 세로는 100cm, 가로는 66cm 정도입니다. 엄마의 무릎에 앉은 아이가 발을 세숫대야에 담근 모습이 화폭에 가득 차게 그려져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뒤로는 금빛으로 테두리가 코팅된 유럽식의 화려한 연두색 수납장 가구가 보이고 붉은 카펫이 넓게 깔린 집안의 한 공간입니다. 도자기로 만든 대야에 물이 담겨 있고 따뜻하게 대용물을 담아온 듯 보이는 주둥이가 경사진 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물병 도자기도 보입니다. 투명한 하얀색 바탕에 붉은 꽃무늬 그림과 금빛으로 테두리되어 물병마저도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엄마로 보이는 여성은 흰색, 보라색, 초록색의 세로줄 무늬 드레스를 입고 소매를 한 단 걷어붙였습니다. 찰랑찰랑 물이 담긴 대야를 앞에 두고 엄마는 3살, 4살쯤 된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 한쪽 발을 잡고 씻기고 있습니다. 깨끗한 수건을 아이의 몸에 두르고 떨어지지 않도록 아이의 허리를 안전하게 감싸 안고
다른 손은 포동포동한 발을 깨끗하게 씻기고 있습니다. 아이는 한 손은 뒤쪽 엄마 무릎을 잡으며 무게중심을 잡고서 가만히 엄마가 씻겨주는 자기 발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당시 시대상을 알 수도 있다고 합니다. 188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콜레라가 계속 유행해서 유아 사망률이 높았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따로 분리해서 보모가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유아 시기에 엄마의 역할의 중요성이 알려지고 질병 예방책으로 위생에 대한 개념도 강조되면서 엄마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이 권장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합니다. 메리 카셋은 그 당시 중산층으로 보이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양육의 모습을 엄마와 아이의 친밀함을 그림을 통해서 매우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정에서 서로 간의 완전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메리 카셋의 따뜻한 시선으로 강렬한 모성애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려진 작품입니다. 또 다른 해변에서 노는 아이들이라는 메리 카셋의 작품도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작품과 제목이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림을 가득 채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그려졌습니다. 지금 바로 아이 엄마들의 핸드폰 사진첩에 들어가면 여러 장 있을 법한 딱 그런 구도의 그림입니다. 4살,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둘이 바닷가에 앉아서 장난감 양동이와 삽을 가지고 모래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뒤편의 여자아이는 반쯤 몸을 돌려 앉아 있어서 얼굴을 대신하여 노란 밀짚 모자에 빨간 리본이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두운 반소매 원피스에 소매가 없는 하얀 옷을 층으로 겹쳐 입었습니다. 햇볕이 뜨거웠는지 여자아이의 팔에 열기가 보입니다. 삽으로 모래를 퍼서 양동이에 담느라 각자가 자기 놀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선 방향으로 앉아 앞쪽에 있는 아이는 짧은 금발머리가 아주 부드럽게 표현되었고 아이가 놀이에 얼마나 오래 집중했는지 볼이 넓게 붉게 상기되어 있어 바라만 봐도 너무나 귀엽습니다. 그림 위쪽 배경에는 차분하게 내려앉은 하늘빛의 바다와 인상파의 특징인 터치감으로 빛이 산란하는 느낌으로 공기가 채색되어 있습니다. 하얀 돛을 단 요트와 배의 형상도 작게 보입니다. 메리 카셋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여성 화가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우선은 자신이 그릴 수 있는 여성과 아이들의 모습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섬세한 표현으로 놓치지 않았고 따뜻한 색채로 그려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대적 한계를 넘지는 못했고 현대에 와서 그녀의 작품의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메리 카셋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많이 사준 후원자이기도 했고 이름이 알려지기 전 인상파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미국에 소개를 했고 그 덕분에 지금 미국의 미술관에서 많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 따뜻하고 행복한 그림을 만나보겠습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이번에는 행복을 그리는 화가 앙리 마티스의 작품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화가입니다. 기획 전시가 열리기라도 하면 미술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섭니다. 지난 별별미술관 9화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앙리 마티스는 팔레트 안의 색의 단순한 기능적 쓰임이 아닌
색채를 통해서 오롯이 감정을 표현하는 색을 독립시키는 새로운 미술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미술사조, 야수파를 만든 마티스의 도전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티스가 색채를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의 에너지를 어떻게 표출해 내었는지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티스의 직업은 원래는 미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법조인이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20살이 가까이 되기까지 집안의 뜻에 따라 법조인이 되려고 공부하면서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티스에게 미술은 전혀 다른 세상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맹장염 수술을 받게 되었죠. 당시엔 의료기술이 지금처럼 발전된 것이 아니라서 맹장염 수술도 몇 개월 정도의 오랜 회복 기간을 가져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침 옆 병상에 입원해 있던 아마추어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티스의 어머니가 물감 도구를 사다 주시게 되죠.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된 순간 마티스는 천국이 있는 느낌이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는데요. 그 순간부터 그림에 대한 열정에 눈을 뜨게 되면서 1891년 마티스는 급기야 부모님을 간신히 설득해서 법률 공부를 포기하고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가게 됩니다. 최고 미술 교육기관인 에콜 데 보자르에 여러 번 낙방한 후에야 간신히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다녀보니 전통에 입각한 아카데미식 미술 교육이 맞지 않아서 금방 그만두고 창의적인 미술 수업을 하는 곳을 다니며 그곳에서 많은 동료 화가를 만나게 됩니다. 마티스는 조형적 법칙에 따라 똑같이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자기가 느낀 감정을 자유롭게 색채로 표현하고자 다양한 기법의 방법적 연구를 통해서 자신만의 강렬한 색채의 표현과 단순하고 왜곡된 형태, 밝고 강한 선, 면으로 구성된 장식성,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화면에 가득 채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마티스의 작품 전시를 보고 한 비평가가 거친 야수와 같다 해서 야수파라 불리게 되었을 정도로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마티스가 과거의 아름다움을 따르지 않고 미술의 흐름을 추로 향해 바꾸어 놓았다고 사람들은 평했을 때 마티스는 화가에 대한 논고라는 글을 써서 자신의 미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꾸는 것은 아무런 문제나 우울한 주제가 없는 균형과 순수, 고요함을 보여주는 예술이며 모든 정신적인 노동자, 사업가, 문인을 위한 예술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미술이며 육체적인 피로를 풀게 해주는 편안한 안락 의자와 같은 예술이라고 설명합니다. 마티스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림을 보는 그 순간만은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규칙에 얽매여 어렵고 긴장감을 주는 미술이 아닌 색채를 통해 감정을 열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치유의 미술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그림을 시처럼 생각했던 고대에서처럼 문학을 읽듯 편안한 안락의자와도 같은 그림을 그리려고 했고 대표적인 작품이 춤, 음악입니다. 색채는 감정과 소통하는 미적 요소이므로 시와 음악적 요소를 환기하며 모두 하나가 되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미술계에서 이런 마티스의 미술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할 때 러시아 상인이자 남작이었던 세르게이 슈츠키는 마티스의 단순한 형태와 파격적인 색채의 작품이 인기를 얻기 이전까지 열렬하게 후원해 주었습니다. 앙리 마티스의 춤이라는 작품은
260에 390cm의 대형 작품인데 부유한 수축기네 응접실의 벽을 장식하기 위해 주문 제작된 것입니다. 옷도 안 입은 몇 사람이 손을 잡고 강강술래하고 있는 미술책에서 한 번씩 보신 그 작품 맞습니다. 가만히 작품을 바라보면 오직 녹색만으로 상징하는 대지와 온통 파란 하늘 사이에 그림 전체를 채우며 거대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원문은 무한한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기에 만약 나도 들어가 손을 잡게 된다면 끝도 없이 돌고 돌고 계속 돌아가게 될 것 같은 역동적인 움직임만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5명의 남녀가 둥글게 손을 잡고 큰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 같이 춤을 추면서도 각자가 오롯이 자신의 춤에만 완전히 몰입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요하게 신명이 나 있습니다. 참 이율배반적인 말이지만 색채와 형태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쪽 중앙에 뒷모습으로 그려진 사람의 손이 왼편으로 크게 돌아가고 있는 사람의 손을 놓쳐서 떨어진 손을 잡으려는 듯 팔을 뻗어 넘어지듯 몸이 크게 기운 동작을 하고 있어 더욱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빨리 그 사이로 들어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한 파란 배경을 하고 있어서인지 그들은 고요하게 들리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반대로 몸의 동작은 더욱 신명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사람의 인체는 단순하게 몇 개의 굵은 갈색 선으로만 툭툭 간결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근육의 표현과 느낌을 살렸고 붉고 따뜻한 다홍빛 색조로 그려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인물들의 크고 활달한 움직임은 리듬과 춤으로 매우 열정적이고 역동성 그 자체입니다. 마티스의 춤은 사실적인 묘사나 원근법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난 대신 자유로운 인물의 움직임과 강렬한 색채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인물 각자가 자신의 춤에 몰입해서 지금 이 순간 춤추는 이외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춤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이기도 하고 모두를 위한 집중이기도 해서 나와 너, 우리가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 인물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연 그대로의 맨 몸뚱이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회적 지위나 명예, 재산, 능력 따위의 허울들을 훌훌 벗어 던졌습니다. 사회 속의 껍데기와 같은 이해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그저 존재하는 온전한 나로서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순수한 영혼으로 다시 만나 서로가 신명나게 춤을 추는 몸짓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참으로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나도 저기에서 함께한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3바퀴 정도 돌면 입가에 미소가 싹 지어지고 한 8바퀴 정도 돌면 긴장이 풀린 나의 동작에 엄청난 에너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고요한 명상의 순간처럼 나의 몸, 나의 마음, 모든 것이 사라지고 행위만이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요? 마티스의 춤이라는 작품으로 원무라는 아주 원시적인 경험을 해보았는데 어떠세요? 둥글게 춤추는 사람들, 즉 원무는 옛날 고대 이래로 많은 예술가가 사용해온 소재입니다.
마티스가 전 생애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춤 역시 인간의 활동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이기에 모든 예술의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된 강강수월래가 있죠. 마티스는 춤이란 작업을 하면서 의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춤이라는 작품에는 3가지 색이면 충분하다. 하늘은 파란색, 인물은 빨간색, 그리고 동사는 초록색이면 충분하다. 복잡한 의식과 섬세한 감수성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우리는 고요를 추구할 수 있다. 내가 추구하는 유일한 이상은 조화이다. 마티스의 이상이 이 작품 안에 잘 실현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난 방송의 주인공 우리나라 화가 이중섭도 자기 가족을 구성으로 마티스의 춤을 그대로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이후 수츠키는 작품 춤이 좋아서 맞은편 벽을 또 장식할 수츠키는 완성된 음악이라는 이 작품을 보고 처음엔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나중엔 다시 받아들이긴 했지만요. 사실 좀 더 난해합니다. 음악 역시 파란 하늘과 언덕처럼 펼쳐진 초록빛 대지 위에 5명의 사람이 각각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왼편의 사람은 서서 바이올린을 켜고, 그 옆으로 떨어져 앉아있는 사람은 피리로 보이는 악기를 2개를 같이 불고 있습니다. 옆으로 무심히 뚝뚝 떨어져 앉아있는 3사람은 구경꾼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입을 보니 모두가 둥글고 검게 칠해져 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팔을 모으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구슬픈 민요를 부르는 느낌도 나고 자연의 소리와도 비슷한 음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 춤과 같이 원근법이 사라진 평면적인 초록과 파란색 위에 인물들의 위치를 악보의 음표처럼 조금씩 달리해서 변화를 주고 있어요. 처음엔 귀여운 아이의 그림 같기도 하고 극도의 단순함이 이건 뭐지 싶었는데 바라보는 시선과 감정이 그들과 동화되면서 하나가 되어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는 듯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음악이라는 작품은 사람들은 정자세로 고요히 앉아있지만 리듬과 조화가 시각적으로 나타나고 그 감정과 분위기를 전하면서 그림 안에서 서정적인 리듬과 소리의 역동성과 만나게 됩니다. 춤과 음악이라는 인간만이 가지는 본능적인 순수한 행위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주는 근원적인 행복감을 일깨워주는 작품입니다. 이후 마티스는 1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피해 니스에 머무르면서 모로코나 타히티 섬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한 번 색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후 작품에서는 장식적이며 화려한 색과 아라베스크나 꽃무늬를 배경으로 한 평면적인 구성 속에서 순수색의 나열로 그림 전체가 강렬하고 패턴이나 무늬로 장식된 화려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당시 나치를 피해 파리를 떠나게 되었고 참전과 사회운동으로 자녀들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간혹 현실 상황을 작품에 담지 않는다고 마티스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티스는 그림에서만은 행복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941년 72세 때 마티스는 12지장암 판정을 받고 목숨을 건 수술을 하게 됩니다. 힘든 회복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대부분 보내게 됩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매우 위험한 수술이라 의사도 말렸으나 마티스는 제발 조금만이라도
그림을 몇 년만 더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해서 큰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폐색전증이 계속 진행되어서 유화 물감이 폐에 치명적인 화학 염료였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마티스는 물감과 붓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했을까요? 마티스는 오히려 새로운 기법을 고안해내었고 색종이를 오려서 컷아웃이라는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한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침대나 휠체어에 앉아서 색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긴 막대기로 벽에 구도를 정해주면 조수들이 붙여주는 콜라주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밝고 경쾌한 주제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행을 갔을 때 보았던 폴리네시아의 하늘과 바다, 무성해지는 부채선인장 다발, 서커스, 동화 이야기 등 컷아웃 작품은 가위로 쓱쓱 오리는 속도감으로 인해서 역동성과 경쾌함이 더욱 배가 되어 나타납니다. 마티스는 색종이 작업을 하면서 가위는 연필보다 훨씬 더 감각적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색종이 콜라주 작품을 조각가가 나무나 돌을 다듬고 깎듯 종이에 과슈를 발라 색을 만들고 그 종이를 잘라 붙이는 행위가 마치 조각의 과정과 같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티스의 푸른 누드 시리즈 작품을 보면 맘대로 막 오려서 인체를 표현한 것 같은데 근육의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극대화하고 있어서 색종이 조각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율동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가위가 연필보다 더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마티스가 감각적인 예술가였던 것 같습니다. 가위질을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몸이 아팠으면 모든 작업을 포기하고 편안하게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역시나 열정적인 마티스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마티스는 수술로 인해 위하수증을 앓아서 철로 된 복대를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도 심해서 앉아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도 모두 힘들었다고 해요. 그때 관심 있게 보아오던 서예에서 착안해서 심상을 아주 작고 간결하고 율동적인 선으로만 그리는 선드로잉 작업도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작품들은 지금 보아도 세련되고 감각적이어서 에코백이면 에코백, 벽시계면 벽시계 그림, 컵 디자인, 패브릭 그 어디에도 잘 어울립니다. 예술 상품으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년의 고통 속에서도 빛난 마티스의 재능은 프랑스 남부의 로사리오 성당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데 니스 옆의 방스라는 도시의 작은 성당입니다. 여기엔 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마티스가 십이지장암 수술을 받고 힘들게 회복하고 있을 때 간호학과 학생이었던 모니크 부르주아를 채용해서 간호를 받게 됩니다. 그때 모니크는 노아가 마티스를 돌보면서 책도 읽어주고 토론하며 나이를 뛰어넘는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2년 뒤 마티스는 방스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모니크는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녀가 되었습니다. 마침 도미니크 수녀회에서 방스에 작은 성당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모니크가 담당을 하게 되었고 마티스에게 스테인드 글라스 도안을 검토받기 위해 만나러 옵니다. 마티스는 모니크에게 너의 간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회복되어서 더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엔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합니다. 마티스는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뿐만 아니라 타일 벽의 대형 그림, 예배 단상, 성당의 전체 장식과 예배복까지 전부 디자인을 해주기로 합니다. 그의 나이 77세부터 81세까지
아픈 몸으로도 4년간 영혼을 담아 정성을 다해 깊이 몰입해서 성당의 전체 디자인을 완성해냅니다. 마티스 자신도 화가 인생 통틀어 운명처럼 만난 작품이자 최고의 결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듯한 하얀색의 소박하고 단출한 성당. 단순해서 비워진 듯 여유롭고 편안하여 오히려 영적인 감흥으로 가득 채워지게 만드는 신비한 로사리오 성당은 이렇게 마티스의 손길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라믹 타일 위에 간결한 드로잉으로 그려진 성자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자와 새하얀 벽에 투과되는 단순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참으로 돋보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오로지 노랑, 녹색, 파란색만을 가지고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부채선 인장 무늬가 반복되는데 생명력과 의지와 인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노랑은 태양과 신의 빛, 녹색은 자연, 파란색은 하늘을 의미하며 영롱하게 빛납니다. 하얗고 깔끔한 성당의 내부 공간에서 단순하면서도 아름답고 경건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모두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티스는 성당 디자인을 마치고 안타깝게도 오픈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마티스가 전합니다. 이 공간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하게 어린 아이 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안락하고 따뜻한 행복감을 누리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고 말입니다. 그림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주고 육체적인 피로를 풀게 해주는 편안한 안락 의자와도 같은 예술을 추구했던 앙리 마티스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신념을 지켜낸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찾아오길 기다리는 걸까요? 열심히 찾아야 하는 걸까요? 행복에도 굳은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오늘입니다. 마티스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항상 행복한 그림을 그리기로 선택했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때조차도 그 속에서 자신이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길을 찾아서 풍요롭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늘 우리 곁에 함께 하는데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나의 곁에 언제나 있는데 미처 몰랐던 행복의 파랑새 찾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지막 곡 다나 위너 네버 이너프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의 봄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